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칼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 프로파일링은 스캐너 프로파일링과 달리 쉬운 면도 있고 아주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이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어딜 가서 카메라 프로파일링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했는지도 함께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쉬운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캐너 프로파일링을 배웠듯이 만드는 과정 자체를 몇 가지만 주의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물론 도구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똑같은 걸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 이외에 어려운 것은 품질이 좋은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서 또는 거쳐야만 그렇게 품질이 좋은 프로파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품질이 좋은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작업이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데 또 도구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세팅을 먼저 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책의 183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죠. 타겟을 촬영을 해야지 프로파일을 만들 거 아니에요. 타겟은 주로 디지털 컬러 체크 SG라고 하는 것을 촬영을 하는데, 그것을 벽이나 어떤 기둥이나 이런 평평한 곳에 붙여두고, 그 다음에 중심에 즉 90도로 카메라를 세워두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같은 거리와 같은 각도에서 같은 강도로 조명을 이제 치겠죠. 이 조명은 일단 타겟에서 기본적으로 이 센터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5m 이상인 것이 좋고, 대략 2m 정도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각도는 이 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0도 정도면 된다. 그래서 45도, 일반적으로 45도로 생각하겠지만 45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45도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의 조명이 여기에 비춰서 반사가 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아져요. 여기 촬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반사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박스는 벽을 기준으로 대략 40도 정도로 위치를 시킨다. 그 다음에 대략 1.5 이상 2m 정도 거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군데에서 같은 양의 조명이 나와야 되고 같은 품질의 조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거리가 2.0m, 여기도 2.0m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기본으로 중요한 거고, 실제로 같은 광량이 도달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서는 조명이 정확하게 똑같은 그 광량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사용하는 이 천 있잖아요. 천을 어떻게 활용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색깔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광량도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제로 도달하는 광량이 같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거리를 살짝 5cm라든가 그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광량을 0.1스탑 정도는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 카메라 뒤에 여기는 까만 블랙 커튼 같은 거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럼 반사가 이제 훨씬 덜 생기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의 세팅은 당연히 모두 수동이어야 하고, 이 수동은 ISO까지 포함해서 수동이에요. ISO 오토 아니에요. ISO는 100에서 200 정도, 200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50mm 이하의 짧은 렌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빛을 가리거나 빛이 여기 렌즈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렌즈와, 여기 사용하는 렌즈와 필터는 깨끗하게 닦인 상태여야 해요. 당연히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렌즈면 훨씬 더 이제 깨끗하겠죠. 어쨌든 가장 그 렌즈의 지금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촬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드를 반드시 부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셔터 속도는 당연히 이제 스트롭을 쓰니까 보통 125분의 1초 정도를 하실 것이고, 조리개는 8 정도를 권장하는 이유는
8 이하가 되면 어떤 렌즈를 사용을 하더라도 주변부에 광량이 조금씩 달라지는 비니팅 효과가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니팅이 이 촬영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비니팅이 일단 없어야 된다는 거 거의. 그러니까 8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렌즈에서 거기 사라지기 때문에 8을 권장을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해서 활용할 때는 그 예술 작품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8을 제가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렌즈 자체의 해상도는 렌즈의 제일 오픈 상태, 즉 보통 2.8이면 2.8에서 한 스탑에서 두 스탑 조인 상태, 거기 사이가 가장 해상도가 좋아요. 그러나 그 4나 5.6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5.6 정도를 해서는 주변부의 해상도까지 담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8이 되어야지 주변부의 해상도까지 전체가 샤프하게 되기 때문에 8을 권장을 드리고, 왜 8 이상은 또 권장을 하지 않는가? 8 이상이 되면 해상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기본 항상 8이다. 그 다음에 이런 타겟을 촬영할 때는 8 이상이면 괜찮다. 왜냐하면 이 그 타겟 촬영은 해상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 정도는 가장 좋고, 뭐 11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일의 포맷은 JPEG 혹은 RAW 파일 둘 다 괜찮으나 이왕 하는 것 RAW 파일을 권장을 드리고, 왜 권장을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JPEG을 하셔도 물론 되기는 돼요. JPEG을 하시면 카메라의 컬러 스페이스 세팅은 어도비 RGB로 하세요. 왜냐하면 어도비 RGB 아니고 sRGB라면 sRGB는 이 SG 타겟 자체의 컬러 전체를 절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리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sRGB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촬영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어떤 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했거든요. 보시면 어떤 기둥이 있고 거기에 화이트보드를 제가 붙여놨고,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두 가지 타겟을 붙여놨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SG 차트라고 하는 걸 한 개 붙여놨고, 그 위에는 코닥에서 만든 Q13이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 차트를 제가 붙였거든요. 이거는 왜 붙이는지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하여튼 두 가지를 부착을 해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기 전에 이 타겟을 붙이기 전에 화이트보드만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무엇을 확인하시는가? 양쪽의 광량이 얼마나 균일한지를 화이트보드만 있는 상태에서 LAB, L을 검출을 해서 비교를 해서 필요에 따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중간에 제가 붙여놓은 거는 코닥의 Q13, 그 다음에 엑스브라이트의 컬러 체크 SG 두 개를 제가 붙여놨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쪽으로 벽에서 약 40도 정도 각도의 두 개의 소프트박스를 제가 붙여놨고, 그죠? 가운데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 커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조명을 설치할 때 제일 편리한 것은 Bosch GTL3라고 하는 각도 기계가 아니고 각도를 보여주는 그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에 제가 그려놓은 요 오렌지 선이 45도예요. 보시면 전체 조명이 더 벽 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40도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촬영을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프레임은 화면에 꽉 채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화이트보드를 먼저 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촬영을 해서 이쪽과 이쪽을 비교했을 때 여기 보이는 LAB, L이 8.0, 98.5 이런 식으로 0.5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양쪽에 조명을 세팅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타겟을 부착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쪽에서 같은 양의 조명이 들어오게 하신다. 그렇게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노출이 퍼펙트하다고 말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노출은 3분의 1 스탑 차이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두 개 정도 브래케팅을 해서 확보를
해 두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한다는 것 자체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이따가 실제로 라이트룸이라는 데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건 이제 브래켓팅 하는 거고요. F를 13으로 올려서 또는 뭐 9로 내려서 10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촬영이 되어서 들어오면 반사가 생기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아실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까만 것들이 있잖아요. 이 까만 것들이 지금 제가 촬영한 타겟은 L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L5 정도 되는 게 쭉 돌아가면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면 반사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 까만 것이 만약에 조절한 상태가 L이 뭐 15가 됐다든가, 어떤 건 5인데 어떤 건 15가 보인다든가 이러면 이제 반사가 생겼다는 거니까, 블랙을 잘 보시면 반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캡처는 된 거죠. 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해서 어떻게 프로파일을 만든다는 것인가, 이제부터 어려운 파트로 들어갑니다. 아까 촬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라이트룸이란 소프트웨어 속으로 들어왔어요. 로 파일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품질의 카메라 프로파일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촬영된 상태의 실물이 두 개죠. 두 개가 원본, 원래 그 물체, 실물의 컬러와 밝기 상태가 최대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최대한 같도록 만들고 그 만들어진 상태에 세팅이 쭉 생기겠죠. 뭐라고. 그거를 하나의 사전 설정으로, 프리셋이라고 사전 설정으로 저장을 해두는 것이에요. 그거를 저장을 하나 잘 만들어주면 매우 효과가 좋아요. 자, 어쨌든 그걸 그럼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 물론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도구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제 설명을 듣는다고 곧장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충의 핵심은 뭔지는 이제 알려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찍었어요. 왜 같이 찍었냐? 여러분들이 해야 한 일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찍힌 실물의 밝기 분포와 그 다음에 색깔들이 진짜 실물의 그 색깔 밝기와 최대한 일치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부터 잡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톤 반응, 톤 커브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색깔은 일단 빼고, 색깔은 나중에 하는 거고, 1단계는 톤 리스폰스 커브, 그것부터 먼저 잡는 거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 여기 그레이스케일의 이 그레이스케일의 LAB 값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그 LAB가 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죠. 일단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기에 히스토그램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면 제일 끝에 Show LAB 컬러 값을 보여달라 그런 게 있죠.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LAB가 보이시죠? LAB가 보이고 있죠, 지금 그죠? LAB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닥 그레이스케일의 이 LAB 값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책에 188페이지에 적어놨죠. 제가 사용하는 이 코닥 그레이스케일은 조금 옛날에 생산된 거고,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8페이지 표 4.2의 윗줄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뒤에 생산된 것들은 어차피 티ffany라는 곳에서 생산을 한 거지만 아예 이름이 티ffany라고 되어 있거든요. 티ffany라고 이름 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줄 LAB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큰 차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 있죠. 그래서 예컨대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 A는 90 한 5점 얼마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은 한 48, 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는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밝고 그 다음 화이트 중간 그 다음에 블랙에 가까운 것이 일단 거의 일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의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실제 밝기와 거의 일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시작하기 전에 그레이 밸런스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레이 밸런스 또는 화이트 밸런스는 어떻게 잡는가? 이 촬영된 모든 패치 중에 가장 중성이면서, 가장 중성이라고 하는 A, B가 0에 가까우면서 그 다음에 밝기가 중간 이상인 녀석을 잡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AB가 0에 가까운 것인가는 뭐 LAB를 제 설명을 듣고 LAB가 뭔지를 아시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중성이니까. 근데 왜 중간 이상 밝기를 기준으로 하는가? 중간 이하부터는 벌써 노이즈가 끼기 시작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때 튈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G 차트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정확한 그레이는 누구인가? 빨강 바로 아래 있는 이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블랙 아래 있는 화이트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레이,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가 가장 그레이예요. 가장 중성이면서 밝기가 중간 이상의 밝기를 가지고 있죠. 절대로 이런 화이트를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LAB를 잘 보세요. 이 화이트는 A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B가 플러스 4.5 정도 되죠. 플러스 4.5라는 건 누런색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차트 중에서 화이트가 00에 가까운 것은 AB 00 가까운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이트에 갖다 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면 안 된다. 요것 아니면 요걸 사용하시라. 요 보세요. 실제로 AB가 0에 가깝죠? 여기 보세요. 0에 가깝죠. 그죠? 자, 화이트 밸런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해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LAB가 실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가? 정확하게 똑같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떻게 하는가? 크게 네 가지로 한 가지는 exposure, 노출. exposure는 전체 밝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고,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 중간 밝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M을 잡을 때 exposure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이트는 여기 이런 밝은 색의 레인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랙은 당연히 이 어두운 쪽에 밝기 레인지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3점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이거를 3점을 잡든 여기 있는 3점을 잡든 하여튼 3점을 먼저 잡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엑스포저와 화이트와 블랙을 가지고. 아시겠죠? 3점을 먼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무엇 가지고 하는가? 여기 있는 커브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커브는 여기 보시면 라이트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요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는 이걸 페라메트릭 커브라고 하고, 이것이 체크되어 있으면 포인트 커브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포인트 커브는 포토샵의 커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페라메트릭 커브, 부들부들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 네 섹션을 조합을 해서 제가 188페이지에 적어드린 그 LAB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도록 조절을 한다. 그게 1단계. 그 다음 그걸 하시고 나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2단계를 하실 때가 돼서, 이건 지금 일단 말씀드린 1단계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고 설명드린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계속 순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됐으면 이제 2단계로 들어오시는데, 2단계는 어렵다. 왜 어려운가? 이게 실물과 거의 최대한 가깝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실물과 가깝다는 걸 어떻게 아냐? 눈으로 보고 할 수는 있죠. 눈은 그런데 매우 부정확해요. 눈의 도움만 얻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눈의 도움도 당연히 얻지만 숫자의 도움도 얻어야 되는데, 숫자의 도움을 얻으려면 아까 이 그레이스케일 했던 것처럼 여기 LAB 값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LAB 값은 제가 다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벌써 생기죠. LAB를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 LAB가 여기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색깔들의 LAB가 이 원래 이 원본 자기가 촬영한 차트의 LAB와 거의
일치하도록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쨌든 무엇을 조절한다는 것인가? 아까 한 1단계를 바탕으로, 그 별개가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색깔은 어디서 조절하는 것인가? 여기 HSL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Hue, Saturation, Luminance를 보시면 각각의 섹션마다 8개의 종류의 색상, 즉 Hue로 나누어서 서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조절해서 여기 박혀있는 색깔들이 원본의 LAB 색깔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대한 비슷하도록 하면 이것들이 진짜 거의 비슷해진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말 그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정도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최대한 비슷하게 된다는 것인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려면 또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는 나중에 7장을 설명할 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촬영한 이 차트를 제가 직접 다 측정한 측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실물의 컬러 데이터를 열어놓은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뭔가? 이 상태의 이미지를 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이따 또 설명 들어갑니다. 이 상태를 이 이미지를 어떤 상태로 내보낸 다음에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LAB를 추출해낸 거예요. 이미지에 들어있는 LAB를 다 추출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장 이상적이라면 뭐예요? 이 두 개가 가까울수록 일치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럴 리는 없는 거고 그게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다는 게 뭐 실질적으로 좋다는 거냐?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를 비교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이미 몇 번 보신 것처럼 이제 아실 터인데 이 선이 있죠? 이 왼쪽 위 녀석이 바로 실물이고 오른쪽 아래가 실제 촬영된 이미지에서 꺼낸 LAB 데이터거든요. 이게 차이가 덜 날수록 좋다는 거지. 이 정도 차이는 다 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 실제로 숫자로 봤더니 델타 E 2000 기준으로 전체 140개의 평균은 2.12이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꽤 안 맞는 거 몇 개 빼고 10% 빼고 대다수에 해당하는 90% 즉 베스트 90%는 1.74다.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조절을 하실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전체 평균이 2.0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할 만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꾸지 마시고 2.0 정도 되도록 내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해온 지가 15년은 넘었겠죠. 이런 조절을 해본 결과 캐논, 니콘, 소니 카메라 중에서 다른 건 제가 뭐 크게 해본 거 없는 것 같고 세 가지 중에서 캐논 카메라가 개중 조절하기도 쉬웠고 이걸 가깝게 하는데 가장 유리했어요. 2.0 이하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거의. 니콘은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덜한 느낌이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는 개중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2.0 이하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는 2.1 정도 됐었고 베스트 90는 1.7 정도 이 정도면 거의 뭐 맥시멈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도가 되도록 조절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상태를 사전 설정으로 저장을 해두시고 앞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제 실제로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다 필요 없고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크롭한 이미지를 제가 옆에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었고 이거를 내보내기를 해야 돼. 내보내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보내는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로우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로우 파인 컬러 스페이스가 없어요. 내보내기를 하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지. 내보내기를 하면 그때 TIFF인지 뭐 JPEG인지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컬러 스페이스도 정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보내기 할 때는 TIFF 파일로 내보내서 프로파일링 해야 된다는 건 지난번 설명 들으신 분은 아실 것이고 따라서 일단 TIFF예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은 없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6비트도 되고 8비트도 돼요. 둘 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일단 긴 쪽이 롱 엣지가 2000 픽셀 정도면 되고 이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컬러들이 실제 컬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컬러를 넘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색 공간에다가 딱 넣어서 내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걸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에 박혀있는 요 점들 보이시죠? 그 점들이 아까 제가 촬영한 SG 차트에 실제로 컬러들이에요. 그 측정 데이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그물 모양의 색 공간이 바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ECI RGB 버전 2 ICC 버전 4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ECI RGB 버전 2 ICC4라는 것으로 내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이 프로파일이 개중 다른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 중에서 이 SG 차트의 색깔들을 지나치게 넓지 않게 그리고 좁지 않게 가장 적합하게 담아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넓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RGB 픽셀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넓은 걸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좁은 걸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 sRGB 같은 거 이런 걸 자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리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프로파일의 정확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ECI RGB 버전 2 ICC4라고 하는 것이다. 이 프로파일 어디 있는가? 웹에 가시면 당연히 구하실 수 있고 웹에 따로 안 가셔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저희 책에 링크 있죠. 링크에 들어가시면 그 프로파일이 다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포맷과 이런 비트 뎁스와 그 다음에 non compression과 그 다음에 이런 컬러 스페이스로 길이는 롱 엣지가 2000 픽셀 정도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사진이 TIFF 사진이 한 장 나오겠죠. 그 사진을 가지고 방금 나온 거 이거죠. 프로파일링을 하시는데 이미 스캐너 프로파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프로파일링을 할 그 이미지는 무엇이 없어야 되는가? 프로파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파일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프로파일을 어떻게 없애는가? 이제까지 설명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미 알고 계시겠죠. 편집에 들어가서 Assign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Don't Color Manage 이렇게 한다. 그러면 프로파일이 없어지죠. 프로파일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상태를 별도 저장을 해서 자, 뭐 이렇다고 하고 끝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No Profile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프로파일 붙이면 안 되고요. TIFF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 없음이어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캔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 패치 사이사이에 무슨 먼지 같은 게 많이 있다면 당연히 있다면 리타칭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타겟은 거의 깨끗하기 때문에 리타칭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걸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는가? 프로파일링은 똑같죠. 여기는 부터는 쉬운 거죠. 지난번에 하셨던 거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카메라 프로파일 만드는가? 스캐너 프로파일 만드는 거 지금부터는 전혀 차이가 없다. 똑같다. 한번 봅시다.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기기가 인식이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고글이라고 되어 있죠. 스캐너 프로파일링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X-Write 컬러 체크 SG를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을 한다고 하고 아까 요놈이죠. 프로파일 없는 녀석을 로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네 코너를 찍어주죠.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찍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해서 보시면 항상 요 그레이드를 잘 보시면 돼요. 약간 옮겨줄 필요가 있겠죠. 옮겨졌고 됐고 됐네. 이러면 다 정상적으로 그 중간에 들어갔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프로파일이 아니고 레퍼런스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내는지는 지난 시간에 스캐너 프로파일링 할 때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저는 이 패치를 실제로 측정한 커스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이걸 사용하려면 원래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려고 드는 그 컬러 체크 SG라고 하는 레퍼런스 파일을 일단 임시로 피신시켜야 된다고 제가 그런 설명한 적 있죠. 지금 피신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못 찾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줄게 라고 이렇게 누르고 요놈이거든. 요거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를 이름 붙인다고 항상 어떤 기기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설정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언제 만든 건지 그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소니 카메라예요. A7R4A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당연히 스트로브죠. 이렇게 스트로브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렌즈는 만약에 렌즈를 여러 가지 쓰신다면 제가 지금 쓴 렌즈는 탐론 2875짜리거든요. 이 렌즈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색 공간을 아까 로우 파일에서 뭘로 내보냈죠? ECI-RGB 버전 2 ICC4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것도 쓰셔야 돼요. 어떤 색 공간으로 내보내서 만든 프로파일인지도 써야지 헷갈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만든 프로파일일 뿐만 아니라 언제 만든 라이트룸 프리셋으로 내보낸 것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쓰거나 따로 쓰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그 프리셋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쓰면 이 프로파일을 만든 날짜일 뿐만 아니라 그 라이트룸의 프리셋을 만든 날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1004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이거를 지금 세팅을 몇 가지 또 다른 설정을 한 게 있는데 편광 필터를 붙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PL, Polarizing 필터를 붙여서 한 거다 라고까지 이름을 붙인 다음에 필요한 걸 다 붙였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 이름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하면 이건 뭐 1초도 안 돼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프로파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우 쉽죠.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걸 만드는 과정, 더 좋은 품질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스캐너 프로파일 사용하는 거 똑같죠. 이 촬영한 이미지가 있죠. 여기다가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편집에 assign 프로파일에 가셔서 방금 만든 카메라 프로파일을 assign, 즉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거네, 이거. 그죠?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죠. 이게 바로 이거의 원래 색깔이 최대한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원본의 색깔을 잘 찾아주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메라 프로파일 어사인한 상태죠. LAB가 다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복원된 상태예요. 이걸 다시 별도 저장해서 이번에는 프로파일드라고, 프로파일링 된 상태라고, 프로파일 붙여서, 그죠? TIFF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LAB를 추출해서 이 원래 타겟의 LAB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정확한 프로파일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프로파일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알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아까 한 거 실질적으로 똑같으니까. 자, 툴에서 방금 우리가 만든 그 이미지에서 LAB를 추출을 해낼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됐고, 여기서 LAB를 꺼내라 라고 하면 나왔죠. 요게 지금 이 이미지 프로파일 할당해서 LAB를 복원한 이미지에서 LAB를 추출한 거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컴페어해서 이거하고 지금 방금 만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보세요. 시각적으로 하나도 구분되는 게 없죠. 거의 이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정확성을 숫자로 보시면 CI 델타 2000 기준으로 전체가 0.46이고 베스트 90는 0.38에 이를 정도로 매우 정확한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지난번에 설명드린 걸 합치면 여러분들이 스캔을 하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든 어떤 원본을 뭐 보통 그림, 예술작품 이런 게 되겠죠. 정확하게 캡처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프린트에 사용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번에 한 일은 이제 그런 걸 과정을 거쳐서 이런 유물을 정확하게 캡처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 색깔 상태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아까 설명드린 그 상태로 처리를 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아까 프로파일 만들었을 때와 같은 컬러 스페이스로 내보내서 카메라 프로파일을 어사인한 그 상태가 바로 아카이브, 문화재 보존용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것. 저의 책의 186페이지에 4.54 바로 위에 마지막 줄에 써놓은 말을 아직도 읽어보셨더라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제가 뭐라고 써놓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끝에 이 조건 중 특히 노출은 반드시 같은 조리개, 같은 셔터 속도, 같은 ISO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인 실제 노출값, 그것, 즉 다시 말하면 빛의 양이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빛의 양이란 게 무슨 소린가? 해당 ISO와 그 다음에 조리개와 이런 노출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사이에서 실제로 생산된 노출 상태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의 상태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면 그 말을 이해 이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유물을 또는 미술 작품을 촬영할 때에 이런 것 또는 이런 것에 해당하는 증거를 잡을 수 있는 타겟을 함께 미리 촬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차트를 촬영을 하셔도 물론 되고, 근데 이 차트는 크기 때문에 함께 놓고 촬영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컬러는 이미 다 잡아놓은 거니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노출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만 정확히 할 수 있는 상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 바로 큐피카드 101이죠. 큐피카드 같은 걸 사용하시면, 큐피카드는 이것도 버전마다 다 LAB 값이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에 함께 촬영한 큐피카드 101 버전 4는 물론 블랙은 아니고 다크 그레이, 그 다음에 중간 그레이, 그 다음에 화이트의 LAB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겟에 화이트는 절대로 LAB가 0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A가 벌써 P가 1.5예요. 그러니까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탁 찍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AB가 0이기 때문에 그레이 밸런스도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타겟, 그 다음에 화이트와 거의 블랙에 가까운 것까지 이렇게 전체 노출을 알 수 있는 것, 그 타겟, 즉 큐피카드 101 같은 거를 함께 촬영을 하셔야지
그 노출량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 자, 일단 그 설명까지 하고 여기서 카메라 프로파일은 그 뭐라고 할까요? 효용성이 약간 스캐너 프로파일과는 다른 그런 측면이 적게 또는 크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스캐너라는 것은 예외 없이 다 평판 스캐너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니까 플랫한 물체를 스캔하죠. 그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 같은 거. 그런데 카메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술작품 그림처럼 평면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유물, 도자기 같이 입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입체는 빛이 그 입체를 비추고 있을 것이고 빛이 그 입체를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디가 정확히 맞는 거다라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평면과는 다른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우리가 아까까지 설명한 대로 따면 이게 LAB가 46이, L이 46이잖아요. 그럼 L이 46이 나와야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L 46으로 하지 않고 L 49 가까이 조절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인 이미지에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실제 유물과 훨씬 비슷하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큐픽카드 101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여기 노출과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약간의 상황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조절할 건지는 경험에 따라서 뭐랄까요? 이걸 뭐라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 만들어진 이미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걸로 내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미지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열었죠? 포토샵으로 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편집해서 할당해서 그 프로파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프로파일 어디 갔나요? 요거를 할당, 보세요. 할당하지 않았을 때, 할당했을 때, 다시 할당하지 않았을 때, 할당했을 때 진짜 조금밖에 차이가 없죠. 왜 그래요? 제가 그만큼 라이트룸의 프리셋을 실제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파일은 LAB 이동을 최소화했을 것이고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미지의 개조는 여전히 잘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 파일을 찍어야 되고 로 파일을 최대한 실물과 가깝게 조절한 프리셋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지금 이걸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유물 보존을 위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뭐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설명 충분히 물론 제가 설명 드릴 수 없는 면도 많았지만 그걸 일단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분야든 간에 어쨌든 최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얻는데 활용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